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키워드 아레나 서버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통해서 키워드를 관리할 수 있는 이 LX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요걸 이제 추가된 키워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하면 그 이동되는 정보가 클라이언트는 지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프로토콜만 만들어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능들은 다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서버 프로그램 할 때 서버에 있는 컨트롤이나 뭐 출력은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클라이언트와 다르게 서버에서는 이 사용자 메시지 처리하는 걸 이제 단독 함수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서버 프로그램 할 때는 서버에다 뭐 출력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키워드 목록을 표시하도록 스크롤 뷰에다 표시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용자들이 뭐 추가하고 이동하고 할 때마다 계속 그 컨트롤에다 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얼로그에 접근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따로 있으면 매번 또 여기 안에 있는 또 멤버들을 또다시 인터페이스 함수를 추가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 불편해질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이벤트 쓰고 싶으면 이거에다가 그 대화 상자에다가 get event list 주소를 얻은 다음에 LX add event string 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마다 다 인터페이스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다른 뭐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 함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를 그 대화 상자의 멤버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그 멤버 함수를 그냥 라우팅 하듯이 그냥 호출만 바이패스만 시켜주도록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똑같은데 이렇게 멤버로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함수를. 이름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조금 살짝 바꿀게요. 이름은 프로세싱 유저 소켓 메시지. 윈도우 메시지도 있으니까 소켓 메시지로 이름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메시지이고, 그죠? 나머지 인자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헤더 파일에다가 일단 가져가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멤버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멤버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멤버인데 자기 자신 이제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는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화 상자 주소 얻은 다음에 그냥 강제로 이거 호출할 거예요. pwnd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인자 넘어온 것들 있죠. 그냥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아까 거기로 갔잖아요. 그죠? 요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요거를 변수 뭐 딱 한 번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그냥 가져가서 요거 대신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되죠. 한 번에 한 줄로 다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변수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소켓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제는 이 함수에서 처리했는데 이제 이 함수에서 처리하지 않고 넘어온 정보를 그 대화 상자에 있는 이 함수로 그냥 토스해 주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바이패스 받아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게 이제 여기 들어오면 대화 상자에 있는 정보는 그냥 다 쓸 수 있잖아요. 멤버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안 적고 뭐 L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차피 이제 대화 상자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놓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제 우리 그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마우스 드래그하면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 한번 넣어볼게요. 마우스 핸들러는 다 추가해놨거든요. 저번 시간에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클릭 다운, 업, 무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제할 때 요거 위에다가 많이 넣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스크롤 뷰는
이게 먼저 호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함수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이 포인트 값을 그 스크롤이나 확대에 다 뭐죠 맞춰가지고 그 마우스 좌표를 논리 좌표를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해줘요. 제가 해주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그 논리적 업데이트가 처리가 안 돼서 제대로 그 스크롤이나 확대 개념이 적용됐을 때 좌표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먼저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우스 논리 좌표가 업데이트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갖고 이제 어떤 키워드 그 사각형을 클릭했는지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 다시 이 코드 가져가겠습니다. 똑같거든요. 직접 다 치시는 게 뭐 초보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죠. 다 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기본 코드를 가져가겠습니다. 헤드 노드 얻어 와가지고요. 그죠? 다음 노드로 돌면서 계속 이제 노드 안에 정보를 체크하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기존 예제에서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이런 예제 만들 때 그 출력할 때 출력 뎁스 쌓이는 게 앞에서 뒤로 쌓이잖아요. 우리 출력할 때 보면 온도로에서 출력할 때 보면 헤드부터 쭉 뒤로 가면서 쌓잖아요. 그러면 출력될 때 맨 마지막에 출력된 사각형이 제일 위쪽에 나오겠죠. 헤드부터 테일까지 진행하면서 출력을 할 텐데 출력 순서가 헤드부터니까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제일 위쪽에 있을 거예요. 즉 항목들이 키워드가 서로 겹치면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제일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우스를 클릭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애를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그려지는 거하고 반대되는 순서로 마우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출력된 게 가장 위에 있으니까 마우스로 영역 체크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애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는 순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우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겹쳐져 있는 뒤쪽에 애가 클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반대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get tail부터 들어왔어요. 그럼 꼬일이죠. 그죠? 키워드 목록에서 마지막 노드죠.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얻고요. 여기서 pnext가 아니라 prev라면 previous 하면 이전 노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거랑 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드로우 할 때는 시작 노드부터 끝 노드까지 순서 들어가면서 쭉 그렇죠? 출력을 했다면 마우스 체크하는 거는 끝 노드부터 시작해서 시작 노드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죠? 이전 노드니까 시작 노드로 이동하면서 체크하는 게 체크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뎁스가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영역은 마우스로 클릭했는지 영역을 우리가 렉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ptn 렉트가 아니구나. lx api 언더바 ptn 렉트 요거 써서 주소를 p에 렉트를 넘겨주시면 여기에 이 포인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버리시면 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스크롤이나 확대 같은 거 적용 안 된 마우스 좌표를 제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그 스크롤이나 확대 모드가 적용되었을 때 마우스의 상대 위치를 제가 다른 변수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 변수가 뭐냐면 m 마우스 포스입니다. 여기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얘가 스크롤하고 마우스 그 확대 좌표가 다 적용되어서 제가 논리적 연산을 통해서 적용해서 위치를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요 좌표가 그 지금 현재 키워드 그죠? 현재 키워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마우스가 특정 키워드를 클릭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체크가 됐으면 이제 클릭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 위치를 나중에 이제 갱신하고 체크하려면 따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멤버를 하나 잡아 가지고요 기억을 하시죠. 여기다가 UKI 구조체가 UKI 포인터 mp selected 아이고 이거 하나 빠졌네. selected item 클릭되어서 편집 중인 키워드의 주소입니다. 키워드 항목의 주소 할게요. 키워드 항목의 주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요게 결국은 뭐냐면 현재 선택을 했을 때 UKI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P 넣으시면 돼요. 그죠? 선택된 거. 선택된 키워드 정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동할 거니까 이동 위치, 그 이동 거리 계산하려면 현재 마우스 좌표를 기억해야 다음 거랑 이동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논리 좌표가 아니라 물리 좌표고 논리 좌표는 이거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서요. 초기화 그냥 할게요. 그냥 컴마요. 아이고. 그래서 이동 거리 계산에 사용할 좌표겠죠. 그죠? 이동 거리 계산에 쓸 겁니다. 그럼 요거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여기다 포인트 쓰시면 안 돼요. 요거 쓰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좌표예요. 이렇게. 이동 거리 계산을 위해 현재 좌표, 마우스 좌표 기억해 주는 거죠.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찾았으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브레이크 해서 이렇게 끝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mp selected 아이템에 어떤 주소가 반영되면 처음에 초기 값을 제가 눌러줬잖아요. 눌러줬기 때문에 어떤 주소가 반영되면 클릭된 것뿐만 아니라 항목이 정상적으로 선택되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무브 할 때 is clicked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is clicked는 is 뷰가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 안 해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늘상 하는 작업이라 제가 그 베이스 부모 클래스에다가 이미 넣어놨어요.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 is clicked 이렇게 이미 넣어놨고요. 근데 이것만 체크하면 안 되고요. mp selected item 이것까지 둘 다 주소를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클릭되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되겠죠. 클릭하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동 거리를 현재 선택되어 있는 selected item 여기에다 반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렉트에다가 점 x겠죠. 포커 높이는 바뀔 일 없으니까 플러스는 이거 뭡니까? 현재 마우스 위치에서 이전 마우스 거 빼주면 되잖아요. 이동 거리는. 그럼 현재가 마우스 포스 점 x에다가 빼기 prev 포스 점 x 이렇게 하면 이동 거리 반영이죠. 이동 거리를 반영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얘는 x고 얘가 y죠. 그러면 여기는 y가 될 거고 y 이렇게 되고 이제 이동 거리를 계속 계산을 하려면 현재 좌표를 또다시 프리비어스 좌표에 백업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좌표는 다음 좌표의 이전 좌표가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좌표를 다시 프리비어스 백업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무브가 해서 딴 위치로 갔을 때 자기 이전 좌표랑 빼가지고 또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사각형이 표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로우 함수로 호출할 겁니다. 리드로우 이렇게 호출하시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온드로우 함수로 호출해줘요. 그래서 이동 중인 키워드 항목의 상태를 반영하여 다시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동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금은 딱히 할 게 없겠네요. 그냥 이 완료되면 요거 끝났으니까 업 했을 때는 요거 널로 바꿔주는 코드만 넣을게요. 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클릭이 안 됐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클릭되고 선택된 상태라면 들어와서 널 바꿔주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널 해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른 기능 추가할 때는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하겠습니다. 이지 클릭 0으로 바꾸는 건 부모 클래스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빌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제 이거를 움직인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뭘 하는 게 더 중요하냐면 이렇게 움직인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인 게 바로바로 클라이언트한테 가야지 클라이언트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보여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매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정보를 취합해서 지금 여기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서 하나의 메모리로 안 돼 있죠. 노드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 다 나누어져 있는 이 정보를 매번 다시 하나의 메모리로 만들어서 이걸 클라이언트에 보내려면 부하가 생기니까 클라이언트는 그 데이터를 받는 시점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서버에서 어차피 전송되는 거 사용자마다 다 동일한 정보가 날아갈 테니까 모두 동기화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똑같은 정보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더블 링크드 리스트, 그죠? 더블 링크드 키워드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메모리로 만들어서 키워드 레이아웃 윈도우라는 이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걸 다 포인터 작업을 하는데요. 포인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스트링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요 클래스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그 팁스웨어랩이라는 카페 따로 있잖아요. 제가 C++ 윈32 강의하는 거기 보시면 이 tw_stream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원래 모델을 제가 클래스를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 클래스 내용을 가지고 이걸 다시 제공을 한 거예요. 조금 더 함수만 더 많아졌지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지금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게 3개 있는 거죠. 3개 있고 여기에 또 정보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합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합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드별로 나눠져 있는 정보들을 요 객체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다 합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미리 선언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합칠 객체를 이러면 m 키워드 스트림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 스트림 그쵸? 노드마다 저장된 키워드 정보를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놈은 키워드 스트림이라는 걸 그 용도로 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에서 얘를 관리할 거예요. 요거를 바깥에서 쓰고 싶으면 어떤 함수 딱 하나 호출하면 그 함수가 여기에다가 노드마다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메모리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oid update 이거 아니구나. 뭐라고 할까요? make encode data from keyword list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넘어가는 인자는 딱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연결 리스트가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요것만 적으면 되겠네요. 키워드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함수.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노드에 키워드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걸 매번 클라이언트마다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용자들마다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연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 개수 곱하기 사용자 수만큼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덩어리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합치는 걸 보통 이제 포인터 사용해서 합치는데 지금은 이제 키워드 스트림이라는 요 객체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합치도록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보자. 예, 요것도 똑같죠. 그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 안에 있는 걸 다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거 쓰려면 이 키워드 리스트를 일단 이게 여러 번 쓰니까 이 함수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 호출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여러 번 쓸 테니까 들어올 때는 이전 거 다 지워야 되는데 얘는 이제 내부적으로 메모를 가지고 이제 재구성하는 거라서 그냥 리셋이라고만 호출해 주면 기존 정보를 밀어버립니다. 인코딩 데이터 초기화하는 겁니다. 인코딩 데이터를 초기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키워드 카운트는 키워드 리스트에 점 카운트, 그죠? 키워드 항목 수를 얻은 다음에요. 이 키워드 카운트가 0보다 크다면, 그죠? 0일 때 할 필요가 없죠. 0보다 크다면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이게 우리 드로잉 한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얘는 하면 되니까 여기다 똑같이 한번 똑같이 가네요. 그리는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왜냐면 이제 노드별로 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합칠 거잖아요. 여기다 합칠 거기 때문에 그 노드 헤드부터 시작해서 넥스트 하면서 끝까지 돌면서 각 노드에 있는 그 키워드 정보를 여기다가 다 합칠 겁니다. 뭐 어떻게 합치냐면 이런 거죠. 합쳐서 전송을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지금 사용자 이름이랑 그 다음에 키워드 문자열, 그 다음에 렉트 구조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우리 원래 거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만든 것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것만 움직일 수 있고 그 노드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이동을 하면 그 노드 내가 어떤 걸 옮겼다라는 것을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노드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키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는 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구별할 수 있는 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키 값을 두 개를 원래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본인들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저희는 그 사용자 정보를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 어드레스가 주소잖아요. 그죠? 주소니까 그 정수값이에요. 그걸 키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용자 그 메모리가 들어있는 주소는 사용자별로 다 고유값입니다. 서로 겹칠 수가 절대 없어요.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첫 번째 정보에다가 일단 사용자 고유, 그러니까 이 그 뭐죠? 키워드를 등록한 사용자 고유 정보를 주소로 넣어서 보내줄 겁니다. 첫 번째다가 uint 32로 어드레스니까 그냥 보내면 포인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uint 32 해서 현재 사용자가 우리가 p에 요거 있죠. 요 주소를 정수값으로 바꿔서 그냥 넣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32비트 프로그래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도 32비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uint 32로 그냥 변환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그 사용자 주소를 키워드를 등록한 사용자의 주소를 키로 사용자 구별 키로 사용합니다. 사용자 구별 키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기니까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죠? 키워드를 등록한 사용자 주소를 사용자 구별 키로 사용.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뭐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단 첫 번째는 실행할 때마다 저게 바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또한 그걸 알아봤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걸 가져와서 완전히 시스템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주소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활용하기 힘들고요. 만약에 근데 그래도 나는 좀 찝찝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주소를 어차피 지금
이 주소를 우리가 그대로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구별키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 구별키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실제 자기 주소가 드러나는 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익스클루시브화 연산자 있잖아요. 그거 갖고 특정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키를 익스클루시브화 시켜서 바꿔서 전송하면 됩니다. 기본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중간에 누가 이제 훔쳐가더라도 그건 정상적인 주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특정 값으로 익스클루시브화된 엑소화된 연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이 주소 가져가봤자 아무 알아봤자 뭐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빼가서 봤자 이 주소가 서버 건데 서버 안에 있는 정보인데 그걸 빼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냥 요걸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냥 저는 익스클루시브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엑소와 연산 추가해서 쓰면 해서 사용하면 더 좋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끼리도 노드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P 노드도 보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특정 항목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어떤 걸 움직였다는 것을 서버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값이 키워드의 이름으로 구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 문자열 길이랑 문자열 내용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받아서 또 그거 다 비교할 때 또 문자열 비교해야 되니까 성능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똑같아요. 현재 내가 보내주는 노드의 주소를 그냥 여기다 넣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받는 쪽에서 저 주소를 비교해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노드를 바꿨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키워드 정보가 저장된 노드를 구별하는 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것 똑같아요. 만약 이것도 이 주소도 좀 그렇다 그러면 엑소와 연산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주소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주소를 이용하려면 이미 그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장악당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서 가져가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없고 그래도 나는 찝찝하다 그러면 이제 엑소와 연산 추가해서 저 주소를 알 수 없는 값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동일한 값 엑소와 연산 해봤자 어차피 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값이 다른 주소들이 이미 다 구별되는 값이기 때문에 엑소와 연산 한다고 그 값이 우연하게 일치한다? 그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보를 일단 먼저 보내놓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사용자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용자 정보를 LX로 안 쓰고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이 저장할 수 있는 고정 크기 메모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썼고 길이도 사용자 이름 자체가 막 길게 안 나올 거라서 uint 8 그러니까 1바이트 길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LX 스트링을 바로 이렇게 스트림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넣어요. 그래서 일단 길이부터 넣을게요.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길이 따로, 문자열 따로. 이제 이게 P 유저의 인포에 여기 이름이 있죠. 여기에다가 랭스가 있습니다. 네임 랭스. 이 길이가 보시면 이게 uint 8이에요. 1바이트 크기 되어 있고 문자열 길이죠. 그래서 이름 길이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uint 8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uint 8 크기로 그러니까 1바이트 크기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LX에 바로 읽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자열 길이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바이트 스트림처럼 넣는 게 나으니까 add user 데이터 이렇게 해서 P 유저의 info의 .name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길이는 요 길이죠. 요게 널 문자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요거에다가 뭐야 왜 이래 요거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널 문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 저장, 이름 추가죠. 얘는 사용자
사용자 구별 키 추가하는 거고요. 얘는 노드 구별 키 추가하는 거고요. 이건 이름 길이 추가하는 거고, 그죠?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그죠? 이건 이름을 추가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추가하면 되는데, 키워드는 LX 스트링으로 이미 되어 있어요. 이렇게 LX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가 가리키는 키워드 str, 얘는 이렇게 하면 키워드 정보 추가, 바로 추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못한 게, 일단 LX 스트링이 아닌 것도 있지만 LX 스트링을 추가하게 되면 인테저 크기의 길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4바이트 크기로 문자의 길이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지금 얘는 4바이트가 아니라 1바이트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죠. 이걸 uint 32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꺼낼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메모리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3바이트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보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렉트 정보를 추가해야 되는데, 렉트는 지금 스트림에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어넣지 못하고요. 여기에다 똑같이 요거 한번 더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거 쓰고, 요거에, 아이고,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줄 때마다 이렇게 해서 렉트 주소를 넘기는데, 여기 넘어갈 거는 크기는 size of rect sb겠죠. 이렇게 해서 키워드 영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전송해야 될 정보들을 지금 요 구조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키워드 스트림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사용자 구별키, 노드 구별키, 그 다음에 이름 길이, 그 다음에 이름, 그죠? 그 다음에 키워드 정보, 키워드 문자열, 키워드가 문자열 추가죠. 키워드 문자열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 영역까지 추가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키워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바깥쪽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 소켓 서버 소켓이 이제 이 정보를 여기 있는 거 꺼내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프라이빗 멤버니까, 프로텍티드 멤버니까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함수를 2개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쟤를 쓸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일단 inline으로 추가할게요. inline uint 8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포인터 get encode code 데이터 사이즈, 사이즈는 30, 그 인코드 데이터부터 먼저 되는구나. 데이터 이렇게 놓고, 얘는 우리가 저 m 키워드 스트림에 점 get stream 이렇게 하면 얘가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죠? 얘는 지금 우리가 인코드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실제 한 개의 정보로 합쳐져 있는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알아내는 함수가 getString입니다. getString 이 함수를 쓰면 이제 이 함수의 주소를 발견해야 되니까 여기 리턴 하나 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uint 파일 주소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스트림 안에 들어있는 지금 합쳐진 한 개의 메모를 합쳐진 그 데이터의 시작 주소를 이제 반환하는 함수가 getEncodeData라고 getEncodeDat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line으로 하나 더 할게요. uint 32 해서 얘는 getEncodeData 사이즈도 알아야지 전송하잖아요. 시작 주소하고 사이즈를 알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return m keyword get stream siz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실제로 인코딩된 데이터 사이즈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때는 이 인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 주소를 얻고, 인코드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그죠? 이 크기만큼 전송, 여기 주소부터 해서 이 크기만큼 전송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언제 어느 시점에 클라이언트로 보내야 되냐면, 우리가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탁 뛰는 순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업할 때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아까는 움직일 땐 움직일 때 계속 보내면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움직일 땐 냅두고요. 움직이고 나서 탁 자기가 원하는 쳐서 마우스를 뗄 때 저기 이 위치에서 그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코드를 다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우리가 제가 여기 없어서 주석처럼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처음에 넣고 인코드가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 정보를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그 사용자한테 바로 보여주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누가 접속하거나 하면 그때 바로 보내주는 거죠. 바로 보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일단은 키워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추가 이제 애드가 되면 이렇게 애드가 되면 무조건 인코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할 때도 어디 갔지? 여기다가 있으면 이렇게 업 해주는 거죠. 인코딩 해주는 거죠. 키워드 정보 목록을 다시 한 개의 메모리로 재구성이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마우스 움직여서 뛸 때마다 계속 인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좌표 바뀌었는데 좌표 바꾼 거는 실제로 뭐 내부적으로 크기는 변화가 없잖아요. 뭐 키워드 이름이 바뀌었다거나 이름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사용자가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이제 문자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인코딩을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 마우스를 가지고 그 항목을 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좌표 값만 바뀐 거지 실제로 데이터 구조는 안 바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무빙할 때마다 매번 다시 그 구조를 다시 이렇게 인코딩을 다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번 그 좌표 바뀌는 것까지 재구성하는 거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어차피 좌표 바뀌는 건 내부적인 구조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인코딩 될 때 그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인코딩 할 때 어디 갔지? 여기 집어넣잖아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위치, 현재 얘가 들어가는 시점 이 위치 있죠. 이 위치를 따로 기억해 놓으면 항목 이동한 끝에서 내가 그 여기 인코딩된 그 좌표에다가 바로 그냥 XY 값을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조를 다시 스트림의 크기를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스트림에 직접 좌표 값을 업데이트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이렇게 계산 다 하려면 힘드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스트림을 인코딩 할 때 이 렉트들이 저장되는 위치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따로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소를 기억해야 되니까 렉트 sb 주소 기억하려면 포인트에 포인트겠죠. mp 캐시 할게요. 캐시 렉트 해서 2차 포인트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코딩된 메모리에서 각 키워드 영역 정보가 위치하는 주소를 기억할 포인터가 되는 거죠. 포인터 그룹이 되는 겁니다. 인코딩된 메모리에서 그죠? 키워드 영역 정보가 위치하는 그 주소만 다 따놓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테이블로 구성할 거라서 이렇게 2차 포인터 구조로 만들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10개만 키워드 최대 10개밖에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이런 타입을 그러니까 이런 렉트 포인터를 기억할 수 있는 포인터 1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키워드를 몇 개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개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몇 개 쓸지 모르니까, 이게 몇 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 같이 2차 포인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그 할당해서 써야 되는 거죠. 실제로 쓸 때, 인코딩 될 때, 아까는 그냥 인코딩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개수가 있으면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new에서요. 이거 포인터만큼 요 카운트 개수만큼 할당을 할 겁니다. 키워드 영역의 주소를 좌표 정보가 저장된 주소를 기억할 메모리 할당. 그죠? 인코딩된 키워드 영역, 인코딩된 메모리에서 키워드 영역의 좌표 정보가 저장된 주소를 기억할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죠. 포인터를 위한 겁니다. 포인터 이만큼, 그러니까 포인터를 키워드 개수만큼 이제 할당을 미리 하는 거예요.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그죠? 이거를 아까 요거죠. 여기 대입하기 전에 요 사이에 있으면 현재 키워드 문자까지는 들어갔고 아직 렉트가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음에 이제 렉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그 인코딩 되는 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렉트가 저장될 위치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일단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것도 이제 플러스 연산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뒤도 바로 할까요? 컴마 찍고 렉트 p렉트 일단 요 주소를 이름도 너무 기니까 제가 잠깐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얘 주소를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얘도 2차 포인터입니다. 2차 포인터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2차 포인터 그냥 배열 표기에 호환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 있는 카운트가 필요하나?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포인터 p 렉트에 플러스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이 주소를 하나씩 다 기억해야 되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저장할 위치 get 지금 입력되는 get inputs 하면 현재 입력될 주소를 얘가 반환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에러 나는 건 이제 얘는 uint 파일 주소가 반환이 되니까 여기다가 rect sb 포인터를 이렇게 평변환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스트림으로 합쳐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제 다음 위치가 키워드 영역 키워드 영역이 저장될 주소를 백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 영역이 저장될 그 주소를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그냥 반환해서 여기다가 이 포인트에서 쌓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mp 캐시렉트의 주소와 같이 얘가 받은 거잖아요.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하려고 제가 포인터를 하나 더 만든 거고요. 안 그럼 또 인덱스 써야 되니까 지금 인덱스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주소 받아서 그냥 플러스 하면서 뒤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씩 그 렉트 값이 저장될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이제 이 포인트를 위해서 다 백업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다 백업이 되겠죠. 그죠? 백업이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게 메모리 할당이 계속될 테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거 왜 이거 포인터를 왜 썼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죠? 이거 멤버 배수인데 왜 저렇게 썼을까요?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렉트 sb 포인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여기다가 if문 하나 걸어서 얘가 널이 아니면 딜리트해서 지우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널 초기화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널 초기화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다시 재할당할 때는 그 초기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if문이 걸려 있는데 이 if문에 else문, 여기에 else문 걸어서 여기서는 이거 null 해주는 거 넣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노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서 그 인코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경우에는 캐시도 만들지 않을 테니까 기존 거 지워졌으면 널로 초기화하는 값을 여기서 쓰시면 돼요. 만약 이거를 여기다 안 쓰고 여기에 else 달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같이 이렇게 중괄호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초기화하는 코드를 같이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널이 들어갔다가 카운트가 있으면 또 들어가서 여기서 할당하니까 다시 여기에 값이 또 덮어쓰기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널일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널이니까 키워드가 0일 확률이 없겠죠. 계속 편집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지우기만 하고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어차피 재할당할 거니까 굳이 다시 널을 안 넣어줄 거라는 거죠. 널을 안 넣어주고 나중에 키워드가 한 개도 없다고 가정하면 그때 이제 여기 널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렉트 좌표를 얘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업되었을 때 아까는 제가 여기 인코딩 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 mp 캐시 렉트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인덱스 현재 편집 중인 A 인덱스에다가 화살표 포인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인덱스가 없네요. 얘는 주소잖아요. 근데 이게 배열로 돼 있었으면 그 빼면 시작 주소랑 현재 얘랑 빼면 인덱스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하려면 다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노드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매번 또 노드 검색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손해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으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항목 찾기 위해서 한번 찾잖아요. 클릭할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int에서 selected index 해놓고 이 값은 이제 뭐 0으로 초기해 놓겠습니다. 선택된 항목의 가지고 있는 노드의 위치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위치값이고 얘는 주소값인 거죠. 근데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셀렉트 아이템이 갖고 있는데 가서 그러니까 다운할 때 여기다가 초기 값으로 뭘 줄 거냐면 m 키워드 리스트 점 get count 거꾸로 들어와야 되니까 get count 그냥 카운트죠. count 빼기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부터죠. 기억하는 겁니다. 해놓고 얘는 돌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씩 앞으로 이동하는 게 빼기 인덱스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맨 끝 위치부터 폼은 한 번 돌 때마다 인덱스를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 이 인덱스 값은 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의 위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요걸 기억했으니까 나중에 업 할 때 요게 그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캐시된 사각형이죠. 각 항목에 이제 캐시된 좌표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x에다가 뭐 넣어주면 됩니까? 여기 x에다가 여기 이미 값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요거 마지막 바꾼 값이 렉트에 .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y에다가 이렇게 하면 인코딩을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귀찮아. 나는 그냥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버에 부하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개수가 몇 개 없을 땐 상관없죠. 근데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시스템의 부하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좌표를 이동하는 경우는 메모리 크기랑 전혀 상관이 없고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값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내가 인코딩 되는 데이터에서 인코딩 한 개의 메모리로 합쳐진 데이터에서 렉트 위치만 따로 테이블로 빼가지고 그죠. 얘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편집이 끝났을 때 좌표가 바뀐 것 때문에 다시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바뀐 좌표인 거죠. 인코딩 된 데이터의 바뀐
변경된 좌표만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다시 할당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바뀐 좌표만 반영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바뀐 것도 이제 화면에 보여야 되겠는데 깜빡했네요. 여기다가 리드로 한번 해줘야 되겠죠? 리드로 해줘야 다시 그럴 테니까. 얘는 출력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얘는 이제 전송할 때 쓰려고 제가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출력.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뭘 해야 되냐면 이 변경된 사항을 여기에 바뀐 거를 그러니까 접속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다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버를 쓰는 것, 그 소켓은 대화 상자에 있잖아요. 여기서 동기화를 시켜서 쓰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포스트 메시지를 쏠게요. 하고 패런트, 얘 그 현재 윈도우, 그죠? 이 스크롤 윈도우의 부모가 대화 상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내 부모한테 뭘 보낼 거냐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24001번 메시지를 하나 쏠 거예요. W 파람, L 파라면은 그냥 다 0 넣어서 보낼게요. 그 사용자들에게 변경 상태를 전송하는 거죠. 이 키워드의 변경 상태를, 그죠? 키워드 좌표 바뀐 것도 바뀐 거니까, 변경된 거니까 키워드 정보의 변경 상태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24001번 메시지를 제가 부모한테 발생을 시킬 겁니다. 왜냐면 이 부모 윈도우에 가시면 이미 그 우리가 프로시저 등록을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만 해주면 돼요. 그럼 else if 하나 넣어서 else if에서 메시지는 2400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뭡니까? 키워드 정보에 변경이 있다.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겠죠. 키워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함수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이거 그냥 클라이언트로 브로드캐스팅해서 쏘면 돼요. 어떻게 쏘면 되냐면 이게 send 브로드캐스트 데이터, 유저 데이터 이걸로 쏘면 되겠네요. 하는데 전송하는 서버 정보는 m 서버 데이터 이용해서 전송할 거고요. 이제 키워드 레이아웃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대화 상자 헤더에 보면 우리 메시지 등록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레이아웃 정보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샵_define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거죠. sc 언더바 업데이트 키워드 레이아웃 이렇게 해놓고 얘가 몇 번 줄 거냐면 51번 줄 겁니다. 51번. 얘는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건데 키워드 배치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림, 그죠? 배치형은 그냥 키워드 정보가 변경된 거죠. 키워드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브로드캐스팅 정보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전체 모든 사용자한테 다 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쏘겠다고 이제 51번으로 하나 등록했으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될 게 pdata. 여기 이제 그 키워드 레이아웃 점 get 인코드 아까 만들어놨죠. 데이터를 보낼 건데 키워드 레이아웃에 점 get 인코드 데이터 사이즈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표 메시지죠. 내가 지금 레이아웃 정보가 변경되었어 라는 걸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건데 이 주소, 이게 이제 인코딩된 정보잖아요. 그 주소를
이 크기만큼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전송이 가겠죠. 밑에 거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 호출 안 하려고, 요거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리턴형에서 반환해 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코딩된 키워드 목록 정보를 접속된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사용자들한테 쭉 다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쭉 다 날아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끝난 건데요. 아직 남은 게 좀 있습니다. 뭐가 남았냐면요.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그인만 한 거지, 자기 로그인 레벨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고유값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뭘 넣어서 보냈냐면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인코딩 할 때 보면 뭘 넣어서 제가 보냈냐면 여기 그죠, 사용자 구별키를 보냈는데 이 구별키를 비교하려면 자기도 그 키를 알아야지 뭘 비교하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목록으로 다 만들어서 보내서 이 표시에 그림은 똑같이 떴는데 클라이언트에 그 클라이언트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등록한 키워드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등록하지 않은 키워드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키 값을 보내봤자 사용자는 알 수가 없겠죠. 사용자는 자기 키를 모르니까, 서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못해서 클릭을 못해요. 클릭을 하는 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도 또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바꾼 거 다시 서버로 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벌써 저희가 56분이나 지나가지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번 끊고요. 스텝 3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아마 제가 그 작업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의 지금 1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실습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코드는 다음 스텝, 지금 이게 스텝 몇이죠? 스텝 3고요. 스텝 4에서 제가 추가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실행은 될 거예요. 뭘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실행은 되는데, 뭐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움직이지는 것만 되고, 해봤자 뭐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없으니 전송은 못하겠죠. 네, 뭐 이거는 아직 안 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작업했고요. 요거 다음 거는 제가 코드를, 그러니까 키 전송하고 사용자가 바꾼 거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것들 더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스텝 3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걸 더 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이제 클라이언트 작업 쭉 하도록 할게요. 일단 스텝 3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여기까지 실습 다 하시고 이제 스텝 4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